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이 2010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30조 원을 돌파하며 유통업계 왕좌에 올랐습니다.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를 되돌려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 방안 중 하나인데 앞서 발표한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도 다음 달 중 확정해 연내 추가 금융 지원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양종희호 출범 이후 상생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그룹을 안정적으로 경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시장 공략과 비은행 부문 영업이익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가 출시 28일 만에 국내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100만 대 돌파 최단 기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쿠팡이 2010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30조 원을 돌파하며 유통업계 왕좌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 31조 8,298억 원, 영업이익 6,174억 원을 기록하며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창립 이후 줄곧 적자를 이어오다 2022년 3분기에 첫 분기 영업 흑자를 기록한 뒤 6개 분기 연속 흑자에 성공한 겁니다. 쿠팡은 그동안 적자에 대해 물류센터 확충 등의 투자로 인한 계획된 적자라고 밝혀왔습니다. 국내 유통은 이마트, 쿠팡, 롯데가 3강 구도를 이루고 있었는데 쿠팡은 지난해 매출이 이마트를 넘어서면서 유통업계 1위 기업에 오르게 됐습니다. 쿠팡이 고속 성장한 요인으로는 단연 로켓 배송이 꼽힙니다. 쿠팡은 2014년 로켓 배송 도입 이후 매출이 퀀텀 점프했습니다. 2013년 478억 원에서 2014년 약 3,400억 원, 그 다음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 회원은 지난해 말 1,4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쿠팡이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와우 멤버십을 연계해 사용자 이탈을 줄인 것도 성장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쿠팡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로켓 배송을 론칭한 대만 등 성장 사업 분야에서 1조 299억 원의 매출을 내면서 전년과 비교해 27% 더 매출을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서 성장의 속도를 내면서 향후 쿠팡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빠른 성장 과정에서 납품업체와의 갈등, 노동 문제 등이 노출된 만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를 되돌려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 방안 중 하나인데요. 앞서 발표한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을 다음 달 중으로 확정해 연내 추가 금융 지원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인 이자 환급 프로그램 1차 집행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1차 환급 규모는 1조 3,455억 원으로 당초 예상 규모의 99% 수준입니다. 나머지 환급 예정액은 오는 4월부터 3개월 단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집행된 1차 환급 규모를 보면 5대 시중은행 중에선 국민은행이 2,58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농협은행이 1,954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순이었습니다.
이번 이자 환급은 시중은행들이 동참해 만든 지원책으로 규모는 2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이자 환급을 제외한 6천억 원 수준의 은행별 자율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는데 집행 계획은 다음 달에 발표됩니다. 시중은행들은 상생금융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자율 프로그램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국민은행은 보증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통해 633억 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약 1천억 원 규모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상공인과 청년 등을 위한 지원과 사회 이슈 해결 동참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 생활비와 통신비 지원에 이어 경영 컨설팅 비용 지원과 대출 보증기관 출연 확대 등을 1분기 중 확정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 캐시백 등 금융 취약계층에 약 934억 원을 자율 프로그램에 투입합니다. 농협은행은 농업인도 금융 취약계층으로 보고 19억 원을 활용해 농업인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오늘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양종희 호 출범 이후 상생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이 그룹을 안정적으로 경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글로벌 시장 공략과 비은행 부문 영업이익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취임한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의 취임 100일 성적표는 리딩금융 수성입니다. 지난해 KB금융그룹 순이익은 4조 6,319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PF 부실 위기 등 외부 변수에 대비한 7,500억 원의 추가 대손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전년 대비 11.5%의 실적 성장을 통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었습니다. 양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상생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KB경영 패러다임을 기존의 경쟁과 생존에서 상생과 공존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ESG 본부를 ESG 상생 본부로 확대하는 등 조직 개편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3천억 원 규모 사회공헌 활동과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민생상생 금융 지원에도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3,721억 원을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등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양 회장은 올해 글로벌 시장과 비은행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KB 북코핀은행 정상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흑자 전환을 달성하며 2025년부터 본격적인 순이익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 회장은 지주 전담 조직으로 글로벌 부문을 배치해 캄보디아 금융시장 공략에 나서며 글로벌 수익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동시에 비이자 수익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KB금융그룹 내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비이자 이익 비중은 25.2%로 4대 금융그룹 중 가장 높지만 비은행 계열사 성장 전략 재정비를 통해 수익 창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가 출시 28일 만에 국내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2017년 출시된 갤럭시 S8 시리즈의 기존 기록을 9일 앞당긴 역대 최대 갤럭시 S 시리즈 100만 대 돌파 최단기간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전작인 갤럭시 S23 시리즈보다도 3주가량을 앞섰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중에서는 2019년 출시된 갤럭시 노트 10에 25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4 울트라의 전체 판매량의 55%가량이 집중됐고 갤럭시 S24 플러스 판매도 전작보다 오르는 등 고사양 제품에 소비자 선호가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생선 인공지능 갤럭시 AI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시간 통역 등 통번역 기능과 새로운 검색 도구 서클 투 서치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10대와 20대 고객들은 생성 인공지능으로 사진 일부를 채워주거나 사물을 삭제 이동할 수 있는 생성형 편집 기능을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예비입찰에 제주항공과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이스타항공 등 4곳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항공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들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날 매각 주관사인 스위스 금융기업 UBS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애경그룹이 뒷받침하는 제주항공이 자금력과 항공산업 지배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이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 항공사들도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매각자 측인 대한항공 KDB산업은행은 적격 인수자 후보를 추린 후 이들에게만 본실사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화물사업부의 추정 매각 가격은 5천억에서 8천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지만 항공기에 딸려오는 부채를 합하면 총 거래 규모는 조 단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공사와 용역을 신규 발주합니다. 그린벨트 완화 등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방침에 발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는 LH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건설 경기가 조금이나마 살아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LH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 1천억 원의 공사 용역 신규 발주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그간 공사 용역 신규 발주를 연평균 10조 원 수준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를 살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걸로 풀이됩니다. 공정별 발주 계획을 살펴보면 건축 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73%를 차지합니다. 건설사들이 탐낼 만한 공공주택 일감이 대거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적극적으로 수주에 참여해왔습니다. 분양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받는 게 아니라 시공만 하고 LH로부터 공사비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사들은 부동산 PF로 자금이 묶여 쉽게 새 사업에 뛰어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들을 끌어모아야 하는 건 LH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LH 공공발주에 참여하는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LH 발주 건축 사업도 지금 상황에선 수익성이 좋아야 들어간다며 실적을 채워야 하는 중소형 건설사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설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사 시작은 건설사에서 미리 돈을 들여 시작하고 대금은 중간중간 받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좋지 않으면 사업을 쉽게 시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방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는 규제 완화와 LH의 발주 확대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는 단비가 될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기업과의 협업, KT는 AI 인재 확보와 성장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SK엠무브, 글로벌 액체 냉각 전문 기업 아이소톱과 차세대 냉각 기술과 솔루션 분야 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전력과 발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액체 냉각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유를 이용해 데이터 센터 내의 서버를 식히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AI 서버 수요가 지난해 120만 유닛에서 오는 2027년 347만 유닛으로 폭증할 것이란 전망에 전력 소모와 운영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에 주목한 겁니다. SK텔레콤은 AI 서버를 SK엠무브 냉각유를 탑재한 아이소톱 솔루션에 적용해 성능을 시험하고 AI 자동 냉각 제어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는 이번 MWC에서 AICT 회사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통신 역량에 IT와 AI를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임직원들의 어떤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역량을 향상해서 우리가 성장을 도모해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정말 전문 인재들을 영입하고 우리가 그런 출발선의 동력을 갖춰야 되겠다. KT는 올해 사원부터 임원까지 전직급에서 AI 등 ICT 전문 인력을 1,000명 규모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모델링,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 AX 디그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초거대 AI 미듬과 오픈 AI의 GPT, 메타의 라마 등을 활용하는 내부 업무 혁신 플랫폼 제나이두를 개발하는 등 전사의 AI 역량을 내재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이통사들이 미래 먹거리인 AI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이 역대 최고치인 12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4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 8천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3.59%, 수익은 1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이 22.12%, 해외 주식은 23.89%, 국내 채권은 7.4%, 해외 채권은 8.84%, 대체 투자는 5.8%로 국내외 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기금위는 올해 1,000조 기금 규모에 맞는 운용 체계와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기금 운용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새로운 자산 배분 체계 도입을 위한 지침 개정과 성과 평가 개선 등 주요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70%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어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샥스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어 멸종과 샥스핀의 경제 규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기성 K웨더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상어가 멸종하는 데 기여를 한 것이 상어 지느러미, 이 샥스핀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좀 샥스핀을 갖다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상어의 지느러미를 넣어서 만든 죽이나 탕을 말합니다. 불도장 등 고급 중화 요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진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상어 지느러미를 끓는 물에 삶아내면 힘줄이 당면처럼 되어 풀어지는데 이것을 요리 재료로 쓴다고 합니다. 샥스핀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상어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상어의 개체수 급감은 연승어업이 주 원인이라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말합니다. 연승어업이라는 것은 긴 밧줄인 연승의 일정한 간격으로 바늘을 단 낚싯줄을 매달아서 한 번에 여러 마리의 고기를 낚아 올리는 어업 방식입니다. 이렇게 포획되는 상어는 매년 1억 마리에 달하는데요. 보리스 웜 캐나다 달하우지대 생물학과 교수는 지느러미 외에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잡힌 상어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느러미만 잘린 채 몸통은 바다에 버려진다. 실제 샥스핀에 사용되는 상어의 남획이 아주 심각한데요. 미국과 중국의 국제과학자 팀은 홍콩의 시장에서 9,820개의 상어 지느러미 DNA 분석을 통해서 샥스핀에 사용되는 상어 중 3분의 2가 넘는 61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 최상층에 있는 상어가 줄어들면서 차순위 포식자의 개체수가 급증하는 등 생태계 균형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네, 이 아주 작은 부분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상어를 죽이는 것이 이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도 비난받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느 나라가 샥스핀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또 수입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제 2021년에 그 생선 거래량을 보면 말이죠. 신선하거나 냉장된 샥스핀은 세계에서 5,381개 중에 5,355번째로 많이 거래된 제품이었습니다. 샥스핀의 최대 수출국은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오만, 프랑스, 덴마크 순이었고요.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2020년 기준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호주, 중국 순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도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8번째에 올라 있었는데요. 그의 수입 액수가 약 87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샥스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지금 현재 샥스핀 관련된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년 정말 엄청난 수의 이 상어의 고기가 아니라 상어의 지느러미를 위해 도살되고 있는데요. 샥스핀은 아시아 전역에서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에 버금가는 매력을 가진 아주 인기 있는 스프에 사용이 됩니다. 샥스핀은 식욕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샥스핀은 높은 금전적 또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부의 상징인 음식으로 애용되고 있죠. 특히 고위주의의 상징인 샥스핀 스프 한 그릇의 가격은 홍콩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100에 팔립니다. 샥스핀은 가장 비싼 수산물 중 하나이며 홍콩 샥스핀 거래 시장에서 킬로그램당 $400에 팔리고 있는데요. 샥스핀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 미국에서는 일부 구매자가 불법으로 상어 지느러미를 사는데 $10,000에서 $20,000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샥스핀의 국제 유통 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26억 달러고요. 무게로는 브라질
금액으로는 이탈리아가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게와 금액 모두 전 세계 8번째 규모의 상어고기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 호텔에서도 이 고급 요리로 샥스핀을 판매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린피스는 이제 매년 상어 인식의 날이 있거든요. 7월 14일인데 우리나라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샥스핀을 판매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리 판매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22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는 특급 호텔은 13곳으로 2021년 7곳보다도 2배가 늘었다고 해요. 13곳 가운데 서울 신라호텔과 조선호텔 앤 리조트 계열 호텔 2곳은 샥스핀 사용량을 줄이거나 앞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대체 재료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나머지 9곳은 무응답으로 일관을 했는데요. 특히 2010년 샥스핀 요리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엠베서더 서울풀만은 약속을 어기고 다시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7월에 또다시 샥스핀 판매 호텔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국내 13개 특급 호텔이 비윤리적 어업을 조장하는 샥스핀 요리를 여전히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16개 호텔 중 환경운동연합의 질의에 응답하는 호텔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상어인식 증진의 날 전후해서 요리사 옷을 입은 채 상어 지느러미 모형과 상어의 피를 연상케 하는 붉은 액체가 묻은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각 호텔 건물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생태계 파괴의 결과물인 샥스핀 요리 판매는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